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영끌을 해서 실패해도 빚내서 투자를 하다 실패해도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화딱지 나는 상황일까? 요즘은 자산의 규모가 얼마여야 과연 부자 소리 들을 수 있고 또 부자들의 자산 증식 비결은 또 무엇일까? 그리고 요즘 부동산 시장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조금은 다른 실제 이야기는 또 어떤 게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볼 이야기들입니다. 2022년 6월 달까지는 대출의 연체 금액이 4조 211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 12월 달에는 그게 5조 4433억이 돼버렸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1조 2300억이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단순히 빚이 늘었다는 게 아니고 대출을 못 갚는 금액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문제는 단순하게 여기서 연체가 늘어나는 양만 볼 게 아니고 바로 그 속도입니다. 연체 속도가 너무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그러면 이번엔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 잔액 보겠습니다. 세 군데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30대 이하는 평균 대출 잔액이 1억 1158만원, 40대는 1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중채무자일수록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는 영끌족과 비투족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이 심화될수록 이 부채 폭탄이 터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중에 20대 그리고 30대 숫자는 얼마나 될까? 139만 명이나 됩니다. 다중채무자 전체 447만 명 중에 31%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 젊은이 중에 3분의 1 정도는 다중채무자이고 평균 1억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다 부동산 영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고 또 다른 이유로는 비투를 들 수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으로 투자를 했다가 다중채무자가 된 경우입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영끌족 분들의 자산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요거를 제가 대신 신고해 주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과 사내대출, 증여, 상속, 주식과 채권, 매각, 대금 등등 요런 게 다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영끌인데 실제 사례를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주식 매각 대금 1억이 있고 주택담보대출 4억 4천, 신용대출 4,100, 그리고 가족한테 빌린 1억 5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순수 남한테 빌린 빚만 6억 3천만 원입니다. 또 하나 사례를 보면 신용대출과 사내대출로 다중채무로 영끌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보험대출 그리고 지인한테 부모님께 빌린 금액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만 있다면 오히려 그건 영끌 축에도 못 들 수 있습니다. 실제 뉴스나 언론에서 다루는 거는 주담대 요것만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끌의 실제 모습은 다중채무이고 주택담보대출에 각종 대출이 덕지덕지 붙어서 해결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금 집을 팔면 손에 돈이 하나도 안 남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이 영끌 이야기만 들었고 어떤 식으로 영끌을 했는지 실체를 그동안 좀 몰랐고 그 사람들이 부동산 하락에 얼마나 고통이 큰지 그냥 뉴스 기사로만 접했던 분들은 지금의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조금은 체감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다루는 영끌의 위험은 오직 주택담보대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 상황은 보이지 않는 채무, 빚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약간 화가 나는 통계도 하나 보겠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재테크, 그러니까 영끌을 포함해서 빚을 냈다가 채무 조정을 신청한 2030 세대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채무 조정 신청자들이 빚을 낸 사유를 한번 보면 2030 세대는 재테크 시도 중에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서 빚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채무 조정 신청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원금의 최대 90% 그리고 이자와 연체이자까지는 최대 100%까지 탕감해 줍니다. 빚 갚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이
자기가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거를 우리 사회가 지금 해결해 줘야 하는 건지 요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투 탕감 이게 늘어난다면 결국 그만큼 다른 세대, 다른 사람들이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대출 이자가 오르던지 뭐 예금 이자가 내리던지 해서 결국은 그게 은행 부실을 막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40대, 50대는 생계비로 인한 다중채무가 늘었습니다. 2030 세대와는 아무래도 사연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저도 살면서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전세 가격을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올려줄 때나 아니면 하던 일이 좀 잘 안 돼서 생활비가 부족할 때 저도 신용대출도 받아봤고 보험 약관대출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열심히 일했고 다행히 저는 지금 유튜브 하는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잔재주가 조금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는 일을 또 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하고 낮에는 회사 일하니까 주로 새벽에 또 열심히 일하고 가끔 평일 낮에 클라이언트를 꼭 만나야 할 그럴 때는 회사에 반차 내고 갔습니다. 회사에도 또 반차 낼 때 눈치 보이니까 아프지도 않은데 괜히 아픈 척하고 식은땀 흘리면서 연기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갚았고 그 빚을 다 갚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와이프한테 우리 이제 빚 없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심지어 그 얘기했던 장소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채선당에서 샤브샤브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것도 돈 아끼려고 런치 세트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빚 다 갚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통장에 한 3천만 원 추가로 더 모아놨으니까 누나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너무 심파극으로 몰아가는 것 같지만 저한테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이자 저보고 맨날 와이프가 짠돌이라고 놀리면서 막상 또 자기 거 살 때는 굉장히 싼 것만 찾아서 이렇게 골라서 사는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고마움 뭐 이런 게 묻어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랬는데 코인, 주식, 영끌로 빚냈다가 못 갚으니까 그 빚 탕감해 준다고 하니 저는 솔직히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또 분하기도 합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위 1% 부자가 되려면 과연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될까? 우리나라 부자가 되려면 빚을 뺀 순수 자산이 적어도 33억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로또 1등 한 번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1% 부자들이 자산 구성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무엇일까? 80%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1% 부자가 되려면 이거 뭐 무조건 부동산은 알아야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께 부동산 투기하세요 이러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늘렸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상위 1%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얼마일까? 2억 1632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6,400만 원 정도니까 그거에 비하면 뭐 3배 이상입니다. 연봉 1억 이상 부부가 맞벌이 하면 가능할까 말까 한 금액입니다. 요즘 제 눈에 자주 띄는 부동산 매물 특징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게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다주택자분들 중에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매물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세입자를 만기에 맞춰서 바로 전세를 맞추는 게 아니고 본인의 여유자금이나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일단 돌려줍니다. 그리고 공실인 상태에서 도배나 장판을 간단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 주 포커스는 매매입니다. 매매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무래도 세입자가 있어서 갭 투자자만을 위한 집을 파는 것보다는 실입주가 가능한 상태에서 매매를 시도하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가격도 실제 더 유리합니다. 제가 체감하는 거는 평균적으로 뭐 같은 컨디션이라면 약 5% 정도는 더 좋은 가격에 거래가 실제 됩니다. 지역마다 이것도 조금씩 다른 상황이겠지만 제 주변은 요즘에 이런 공실 매물이 좀 많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영끌족 갈아타기가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연끌을 해서 34평 아파트를 9억에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4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빚을 내서 연끌을 해서 산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원금과 이자 내기가 버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아봐야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손해가 나니까 이럴 때 좀 더 저렴한 지역에 25평 월세로 일단 옮겨 탑니다. 그리고 본인 집은 전세는 근저당 때문에 이게 자기 집은 놓을 수 없으니까 똑같이 자기 집도 월세로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본다면 본인 집 월세는 18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사 가는 곳에 25평 월세는 120만 원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차액이 여기서 60만 원을 볼 수 있는데 주담대 대출을 갚는데 사용을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뭐 도저히 집을 팔 수는 없고 그랬다가는 손해가 너무 크고 계속 주담대를 갚아 나가자니 버겁고 이럴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긴 합니다. 저도 이걸 중개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영끌족이 집을 쉽게 못 판다고 제가 자주 언급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과감하게 집을 파는 분들은 오래전에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이미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영끌 분들은 고통이 커지면 지금 어떻게든 버틸 방법을 연구하는 게 사실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는 밥 잘 사주는 누나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누나가 맞벌이하고 또 아껴서 생활하고 해서 그래도 우리는 빚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근데 혹시 택배를 좀 줄여볼 생각은 없어? 이러다가 지금 도로 빚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분명히 나는 처음 보는 옷이라서 이거 못 보던 거네 하면 왜 자꾸 원래 있던 옷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아직 택도 안 뗐는데.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